어제 엊그저께 대책 발표했죠? 내용이 어때요? 안 좋죠? 네. 뭐 우리 예상했던 거잖아요. 안 좋은 거,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경매를 간단하게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빌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어제 대책도 할 수 있으면 잠깐 해볼게요. 빨리. 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엊그저께 대책 발표했죠? 내용이 어때요? 안 좋죠? 네. 뭐 우리 예상했던 거잖아요. 안 좋은 거,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경매를 간단하게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빌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어제 대책도 할 수 있으면 잠깐 해볼게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매가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뭐 아파트, 상가, 뭐 토지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매 참 해보신 분 있으세요? 입찰해보신 분? 낙찰도 받으셔봤나요? 어떤 거? 주택이요? 네. 주택 받으셨고, 또? 인천에. 다세대? 받으셨어요? 낙찰? 명도하는데 뭐 이런 거 어렵던가요? 생일권 연습 삼아 했는데 네. 수익은 없었거든요. 연습 삼아서 하신 거네. 해서 더 받고 몇 번째 만에 낙찰 받으셨어요? 안양 공사다가 안양 다 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인천 한 번에 됐고요. 인천 한 번 됐고. 안양은 열대 번에도 안 됐고 대번에도 안 되고. 주로 아파트나 빌라 쪽 하신 거예요? 잘 몰라갖고. 어떤 거 하셨어요? 저도 아파트. 아파트? 그거 금방 낙찰 받으셨어요?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되셨어요?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로? 투자로. 투자로 아파트 받기 진짜 힘든데. 이 차순이랑 얼마나 차이 났어요? 500. 매매가가 2억 한 6천. 그러면 상당히 잘 쓰셨네요. 그죠? 네, 보통은 이제 차순이랑 한 매매 금액의 3% 내외 정도 차이가 나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잘한 케이스거든요. 네, 그 정도 낙찰 받았으면 상당히 잘한 거고, 어쨌든 명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셨죠? 임차권 명문돼 있는 거라서. 네. 빠져나가서. 그렇구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지금. 그죠? 네, 모르실 거예요. 이 경매가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모르시니까 어렵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부동산 서점 같은데 가보시게 되면 부동산 코너에 보면은 제일 많이 있는 게 경매입니다, 경매. 이 경매는, 그러니까 경매책이 제일 많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경매가 제일 쉽기 때문에 그래요. 경매책 쓰기가 제일 쉽습니다, 사실은. 예. 경매도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하나의 분야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하게 되면 아예 민상집행법제 2002년 전이라든가 이럴 때는 정말 블루오션이었어요. 그때는 사기만 하면 돈이 되던, 여러분들이 아예 경매에 관심도 없었던 그런 시기에는 당연히 소수의 어떤 수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보도 다 공개되어 있고 컨설팅하는 업체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경매로 아주 싸게 산다 이거는 아주 특수물건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경매 아까 뒤에 계신 분들 말씀하셨지만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알아요. 네. 책 한번 읽어보시고 연습 삼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뭐 권리 분석에서 뭐 잘못될까봐 그러는 것들, 명도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 하시거든요. 근데 아마 경매 강의를 한번 들으셔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네, 정말 어렵지가 않고, 명도가 쉬운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소송을 통해서 사람을 내보내야 됐지만 점유자들을 지금은 인도명령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차피 나가야 될 애들이에요. 어차피 나가야 될 애들.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실갱이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적절한 돈만 주게 되면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도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고 거의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크게 어려울 게 없죠. 권리 분석 같은 건 미리 좀 공부하셔갖고 보시면 되고, 권리 분석이 어렵다? 그럼 권리 분석 어려운 거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쉬운 거, 아주 단순한 거. 10개 중에 한 8개, 9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제가 볼 때 경매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금액을 얼마를 쓰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권리 분석 복잡해서 모르겠다? 그거 그냥 그런 물건을 안 하면 빼놓으면 되는 거고, 빼놓으면 되는 거고, 특수물건 같은 거, 요즘은 법정지상권이니, 뭐 분묘기지권이니, 유치권이니, 이런 거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거 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린 못해요. 그건 안 하면 되고, 그건 전문가의 영역에 맡겨놓는 거고, 그걸 하실 거라 그러면은, 경매를 통해서 몇 번 낙찰 받아보시고 경험이 쌓이면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근데 거의 평생 안 하실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경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거는 경매를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고수들만 하는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냥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라도 구입할 수 있구나라는 하나의 구입처가 하나 더 생겼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내용은 되게 많습니다. 이게 한 100페이지 넘는 내용인데 어차피 이거 다 못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매를 아예 처음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죠? 아예 경매라는 거 아예 모르신다.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이건 약간 초중급용이라, 어디서부터 보면 좋을까? 일단 경매가 뭔가요? 경매를 왜 하는 거죠? 싸게 살려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들 싸게 살려고.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되는 이유는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내 돈을 안 줘요. 나도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다가 부동산이든 뭐 동산이든 다중타가 됐던 뭐에 됐건, 압류라든가 아니면 저당권을 실행을 하죠. 잡아놓죠. 그 다음에 그걸로 실행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로 경매를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경우에 그걸로 이 물건을 팔아서 그 대금으로 나는, 못 받은 빚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매라는 것은 뭐 굉장히 좀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경매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목적물을 압류한 다음에 현금화 시켜서 그거를 채권을 변제하는, 빚을 갚는 그런 행위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제 경매라는 것도 있고 공매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공매. 공매는 뭘까요? 채권? 아니에요. 아니, 그냥 단순하게 차이점 뭐예요? 경매와 공매. 공매는, 경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하나요? 경매 입찰할 때 인터넷으로 해요? 아니면 법원을 가요? 법원을 가죠? 네, 법원을 가는 겁니다. 공매는요? 법원 안 가요, 그거는. 네, 인터넷으로 합니다. 네, 온비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쉬운 게 뭐냐면은 인도 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면 되잖아요. 사람들을. 네, 점유하는 사람은 내보내면 되는데 공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차이점만 알아두시면 돼요. 두 가지만. 온라인으로 한다. 그 다음에 소송으로만 사람을 내보낼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공매로 아파트를 받는 게 좋을까요? 토지를 받는 게 좋을까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신 분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명도가 힘들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거 점유자가 있는 것들은 공매를 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만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 같은 것들은 점유자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공매로도 많이들 거래가 되죠. 그리고 경매를 이제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경매를 접할 때 뭐 책부터 읽어봐도 되고 여러 가지 하셔도 되는데 일단 좀 익숙해지고 친숙해지시려면은 그냥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 무료로 정보가 공개돼 있죠. 네. 그래서 유료 정보 사이트도 되게 많아요. 유료 정보 사이트도 많고 뭐 우리 뭐 테인도 있고 스피드 옥션, 구도 옥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려면은 처음에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둘러보시는 거예요. 아,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뭐가 있구나 이런 내용들 그런 걸로 보시고 나시게 되면은 한 하루에 한 30분 정도 1시간씩만 보더라도 한 달만 지나셔도 경매에 대해서 감이 잡히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쭉 한번 보시고 내용이 어렵지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치면은 나옵니다. 대법원 들어가시면은 나와요. 그렇게 하면 보시면은 가장 쉽지 않을까. 그게 가장 이제 일단은 가장 좋은 공부예요. 근데 이제 경매에서 결국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 저렴하게 구입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수익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경매에서는 일단은 경매로 성공을 하려면은 낙찰을 받아야 되죠. 낙찰을. 예.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누가 봐도 괜찮은 아파트예요. 뭐 역세권에 뭐 25평의 아파트다. 네, 이런 것들은 보통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한 10대 1에서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붙어요. 여기서 1등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2등부터 20등까지는 아무 의미 없는 애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해야 될지가 중요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가 한 3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시세가.
그런데 권리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감정가는 지금 한 번 유찰이 돼서 예를 들어서 2억 4천만 원이야. 네. 그럼 이거 얼마 정도 써야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2억 4,100. 2억 4,100. 그럼 이거를 2억 4,100이 낙찰받게 되면은 뭐 명도비하고 등기비하고 한 돈 1,000만 원 채 밑으로 쓴다고 하게 되면 5천 정도 차익이 생기네. 그죠? 그럼 바로 팔아도 세금 50% 내더라도 한 2,500 정도 수익이 생기겠네요. 그죠? 인생이 그렇게 쉬울까요? 절대 이렇게 못 받습니다. 네. 거의 예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아파트 역세권 25평이고 권리관계가 무사하다 그랬죠? 없다 그랬죠? 이거는 거의 시세대로 가는 거예요. 시세대로. 자, 아파트 투자로서 이거를 낙찰받기가 정말 힘든 건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아파트는 실수요자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실수요자분들. 그래서 이 실수요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명도비랑 뭐랑 해가지고 한 6, 700만 원 정도, 돈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게 되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 1년 있다 팔아도 되고 2년 있다 팔아도 되고 바로 팔아도 되지만 보통 경매하시는 분들, 자주 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금방 팔거든요. 바로 파는 경우도 있고 1년 정도만 있다가 세금 낮아지면 바로 파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인데 그러면은 3억 정도의 시세라 그러게 되면 바로 팔기 위해서는 금매로 얼마에 팔아야 돼요? 2억 9천에 팔아야겠죠. 적어도. 그죠? 시세가 3억이니까 2억 9천에 팔아야지만 그래도 금방 팔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2억 8천에 낙찰받게 되면 등기비랑 명도비랑 하게 되면 전 1,000만 원 든단 말이에요. 그럼 2억 9천 들고 2억 9천 하게 남는 게 없죠? 의미 없는 짓거리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 낙찰받아요? 적어도 한 2억 6천 정도는 받아야지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2천 정도 수익이 생기고 바로 팔면 50% 세금 내게 되면 1,000만 원 정도 수익 생기거나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투자자들은 2억 6천에서 2억 7천 많이 써야 이 정도가 공격적인 투자란 말이에요. 근데 실수요자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한 2억 8천에서 2억 9천, 2억 9천 5백 이렇게도 써요. 그러니까 투자로 아파트를 낙찰받기는 정말 힘듭니다. 요즘 최근에 예전에는 이렇게 썼는지만 지금은 이런 현상이 되게 두드러졌더라고요. 이게 서울만 그랬다가 용인, 의정부, 수원 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낙찰받기가 정말 힘들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폐찰되더라도 한번 가서 이렇게 쓰는 연습만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이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역별로 뭐 여러 가지 지방법원이 있잖아요. 그죠? 중앙지방도 있고 서부지법도 있고 뭐 안양지원도 있고 고양지원, 의정부, 수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각 일자별로 보통 한 10시부터 한 11시 한 10분 정도까지 조금 늦게 하는 데는 10시 한 20분, 10시 반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요 사이에들 대부분 법정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가서 이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법원 딱 들어가게 되게 되면 대부분 다 1층에 있어요. 1층에. 예, 입찰 법정은 대부분 다 1층에 있기 때문에 가서 여기 앞에 쭉 이렇게 판사님들, 재판관님들 있죠? 예, 집행관도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서류를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입찰 봉투랑 그다음에 돈들 보증금 들 봉투랑 그다음에 입찰 내역 쓸 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투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려놓고 여기서 쓰거나 아니면 보통 1시간 정도 시간을 주기 때문에 꼭 여기서 안 써도 나가서 카페에 가서 쓰든 뭐 의자에 앉아서 쓰든 자기가 작성한 다음에 도장 찍고 여기다가 봉투에 딱 넣으면 돼요. 네, 이런 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어차피 낙찰 안 받을 금액으로 낙찰 받아서 걱정될 것 같으면 오히려 돈도 없는데 네, 일단 떨어질 금액으로 한번 해보세요. 떨어질 금액으로. 그러면 이 연습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이론적으로 듣고 막상 내가 낙찰 받으려고 갔는데 요거 숫자 실수하게 되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게 뒤에 여기 있나? 아까 여기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했던 입찰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하기 싫은데 이런 거는 낙찰 불허가 안 됩니다. 무조건 다 거기다 쓴 건 인정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 하나라도 실수하게 되게 되면은 무효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내가 받기 싫은데도 인정을 해야 돼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 가게 되면 뭐 10억, 그다음에 만 단위, 1000, 100, 1 이렇게 적어져 있거든요. 우리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렇게 얼마 적는 거예요. 요거 하나 밀리거나 땡겨 쓰게 되게 되면 다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의학보다 이거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일 크게 손해 본 분 전 7억 날리는 분도 봤어요. 물론 워낙에 자산가기 때문에
그냥 인정을 하더라고요. 한 700억 정도 현금 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대리인이 실수한 거예요. 대리인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 엄청난 거를 쓰는데 대리인을 보냈더라고요. 그 대리인 어떻게 됐을까요? 뒤지게 맞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건 날려갖고 막 씩씩대는 걸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 실수하게 되면은 우리는 7억 만약에 실수하게 되면 파산이죠. 파산. 예. 근데 경매는 사실 제가 뭐 아주 이론적으로 한 시간에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흐름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예, 그런 내용들만 한번 파악하시고 대법원 사이트 쭉 계속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근데 하시게 되면은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낙찰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사전에 해야 될 게 많죠. 사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파트가 이제 뭐 사이트에 나온 걸 봤어요.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낙찰 금액을 얼마를 써야 될지, 내가 예상 입찰가를 얼마를 해야 될지를 봐야 되잖아요. 낙찰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 입찰가가 얼마를 써야 될지 좋을지가 사실은 진짜 선수인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경매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현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알아야겠죠. 이 매물을 알아야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정확한 입찰가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현장 여러 번 가보셔야 되고요. 현장에 있는 부동산들 있죠. 공인중개사. 네. 이 부동산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찾아가서 음료수라도 들고 가서 주고 정보를 얻어야겠죠. 그러면 의외로 이 부동산들은 여기에 지금 자기 동네니까 우리 단지 아파트에 여기에 병매가 나왔다라는 걸 알고 있는 부동산들도 있어요. 관심 있는 부동산들은 그러면 이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낙찰받게 되면 당신에게 무슨 뭐 세를 준다거나 매매를 의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정보가 술술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처럼 조사하는 사람이 나만 있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막 조사하겠죠? 그럼 이 사람들도 와갖고 그 얘기까지 해줘요. 사실 여기 지금 당신 말고 한 6명 정도 더 왔는데 내가 얼마 쓰라고 했다. 당신은 이 정도 쓰게 되면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알려주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낙찰 받은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저도 약속을 지키죠. 이분한테 일단은 전속 계약을 주죠. 예, 금액은 정해놓고 물론 정해놓고 이 정도 금액으로 하셔라. 당신에게 뭐 한 2달 정도 기간을 주겠다. 그러게 되면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낙찰 대금 완료할 때까지 보통 한 30일에서 45일 정도 기간 주거든요. 우리 잔금 일정이랑 똑같죠.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전세 같은 거 얻을 때는 사람까지 맞춰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낙찰 보여주고 낙찰 됐다라고 알려주게 되면은 내가 이제 잔금 일자를 맞춰가지고 언제쯤 낼 예정이니까 그 시간 그때쯤 전세를 맞춰달라. 그러게 되면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현지의 부동산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조인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가서 뭐 입찰서를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낙찰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감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사전 조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경매 교수분들은 그분들도 모든 지역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지역 있잖아요. 사는 지역 거기 있는 것만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소위 우리 아도친다 그러죠. 자기는 강동구에 사는데 강동구 건 자기가 다 아도친대요. 입찰 한 2번 들어가면 한 번 낙찰 받는데요. 좋은 금액으로. 뭐 선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어쨌든 뭐 경매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마음에 드는 거 있을 때 하시게 되면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 갖고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막 투자했는데 폐찰되는 거 여러 번 한번 하게 되면 힘이 빠지기도 해요. 근데 처음에만 그렇고 나중에는 감이 좀 생깁니다. 요 정도는 최소 커트라인 요거 이상은 써야 돼. 요거는 조금 너무 높아. 이런 것들 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사실 수원지법을 갔다 왔는데 아파트 하나 받아보려고 그 용인에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내가 어느 썼지? 제가 그게 기억이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까먹네요. 감정가가 3억 4천이었나 보다. 감정가가 3억 4천 2백이었나? 3억 4천 2백여 정도 됐었던 것 같고 11층이었어. 11층. 그런데 이게 19명 들어왔거든요. 19명? 19명 들어왔는데 이게 한번 유찰돼서 2억 뭐 한 5천 정도였나 봐요. 대략. 서울 같은 경우는 20% 저감되고요. 인천, 의정부, 이런 수원, 경기도권은 보통 30% 저감이 됩니다.
감정가에서. 유찰돼서 이 정도 나왔는데, 제가 얼마 썼냐면 3억 1,651만 7천 원인가 썼어요. 이 정도 썼거든요. 근데 이게 낙찰이 얼마가 됐냐면은 3억 3,800이 됐어요. 예. 2등이 3억 3천이더라고요. 3등이 3억 2천이야. 그 다음에 4등이 3억 1,700. 제가 5등 정도 한 것 같은데, 근데 웃기는 게 3억 3,800이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3억 한 2천 정도 언저리에서 될 줄 알았더니, 이 똑같은 동의 8층이 이게 네이버에 3억 3,500만 원에 있었거든요? 3억 3,500만 원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조금 깎아서 3억 3천 정도에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금액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3억 3,800에. 이렇게는 낙찰받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거 너무나 공격적인 입찰이고 약간 오버한 거죠. 오버한 것 같아요. 이분은 100% 실수요자라 그러면은 알면서 샀을 수도 있고, 이게 한 일주일 전에 봤을 땐 이 매물이 없었어요, 사실 네이버에. 근데 그 경매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못 보고 쓰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명도비는 사실 소유자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안 들어간다고는 쳐도 뭔 차이가 있습니까, 시세랑. 예, 시세가 3억 4천 정도 되는데. 예, 감정가는 거의 시세대로 나오긴 합니다. 경매를 위한 감정은요, 그냥 시세대로 나오거나 시세보다 오히려 좀 더 높아요. 예, 그래서 1차에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지방은.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1차에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세대로 하는데. 모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를 가면서 있는 것도 하나의 정답이고, 확실한 정답이 하나 있어요. 경매 감정은요, 보통 이 경매를 실시하기 한 6개월 전에 이미 진행이 됩니다. 감정은. 그럼 6개월 전 금액이란 얘기예요. 그죠? 6개월 전 금액. 그럼 그 감정이 6개월 전 시세대로 했지만, 6개월 전 시세대로 감정을 했지만, 그때는 시세대 맞지만, 그 6개월 사이에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15년도, 16년도 이런 것들은. 그때는 차이가 2억씩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세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은 목동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1차에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110%, 106%, 112% 이렇게 다 거래가 됐죠. 네. 그래도 훨씬 이득을 봤죠. 그런 것들은 이제 덩치가 워낙 크니까 10억대, 8억대 이렇게 넘어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쉽게 손댈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가장 뭐 경매에도 가장 포인트는 권리 분석이니 뭐니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도 물론 공부를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를 쓰는지를 알아야 그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죠. 권리 분석 완전 고수야, 완전 잘해. 근데 입찰할 때마다 떨어져.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낙찰가가 어느 정도 될 건지, 그리고 미친 듯이 높은 금액 써갖고 낙찰되는 것도 의미 없죠. 그러니까 차순위랑 별 차이 없이 아주 짜릿하게 이길 수 있는 금액을 쓰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할 시간이 없으면 동네라도 파는 게 좋겠죠. 네, 동네라도. 각 지역별로 일단 법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법원 사이트 가서 한번 공부해 보시게 되면은 좀 알 거다. 네, 구경하는 거는 뭐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법원을 갈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경매 같은 거 아닌 이상. 경매 아닌 걸로 법원에 가실 일이 많으신가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전 경매가 갖고,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보통 가면 작성하는 거 5분이면 쓰니까 1시간 정도 비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재판하잖아요. 재판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구경할 수 있어요. 아시죠? 그냥 이해관계인 아니라도 가서 볼 수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가보면. 네. 소년법정은 못 들어가요. 소년법정은 비공개인데, 그냥 일반 성인법정 같은 건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폭력범도 나오고 강간범도 나오고 이렇게 다 끌고 나와서 보고 판사가 막 혼도 내고. 저것도 봤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 맞나? 그 군대 안 간 애들. 예, 그런 애도 하고 젊은 애가 딱 서가지고 뭔 잘못했나 쟤는 멀쩡한 애가 했더니 군대를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1년 6개월 판결 나더라고요. 지금 군대 1년 6개월인가요? 군대 안 가는 기간 그대로 감옥에 가는 겁니다. 판결이 현행법으로는. 예. 1년 6개월 받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내가 좀 친숙해지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일단은 경매에 대해서 낙찰가율도 굉장히 높아졌죠. 낙찰률도 높아졌고, 그러니까 하려는 사람도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낙찰 금액 자체도 높아져 버린 거예요. 자, 어떤 걸 보실까요? 이런 거 가지고 볼까요? 경매가 우리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동산 경매도 있습니다. 가보시게 되면은 보통 하루에 한두 건 정도, 한 건 정도나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것들이 주로 많아요. 자동차 같은 것들 뭐 1,000만 원짜리가 700에 나오거나 400만 원짜리가 한 250에 나오거나 이렇게 낙찰되거든요. 자동차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하셔도 뭐 나쁠 건 없겠죠. 네. 차이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 뭐 부동산 경매가 있고 그 외에 동산 경매 같은 것도 있죠. 예. 동산이라는 게 움직일 동자잖아요. 움직이는 물체고 부동산은 아니 물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고 사경매는 개인이 주최하는 거 공경매. 이거 우리가 하는 게 공경매가 되겠죠. 사경매는 뭐예요? 우리의 미술품 같은 거 이렇게 호가 경매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경매. 그다음에 법원에서 해요? 어떤 걸요? 사경매요. 사경매 아니요? 그냥 개인이 주최한다니까. 예. 그리고 공유물 분할 경매, 부채 청산을 위한 임의 경매.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이거는 많이 나오죠. 이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고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이제 뭐 화의조서나 판결문이나 이런 걸 갖고 와서 하는 것들이 경매를 얘기합니다. 그냥 내용이 이해 안 되시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받는 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낙찰 대금으로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배당을 해주죠. 법원에서는. 채권자들 다 와. 필요한 사람 다 와가 해갖고 배당 기일을 딱 잡은 다음에 나눠주는 형태가 됩니다. 내 돈으로. 근데 배당을 보통 다 하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남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3억짜리야. 근데 요거를 2억 8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이 배당 받을 사람 다 오세요 하니까 A, B, C가 모였는데 나는 지금 2억 받아야 돼요. 나는 5천 받아야 돼요. 나는 2천 받아야 돼요. 했어요. 그리고 경매 비용으로 한 500만 원 썼어. 500만 원 빼고 2억 7,500에서 넣어주고 하니까 남는 금액이 한 500 남았어요. 요 금액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집주인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주인한테? 원래 집주인. 원소유주한테? 원소유주한테? 법원이 먹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한테 줘야 돼요? 원래 애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얘한테 주는 거예요. 예, 원래 소유주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2억 8천에 낙찰 받았어요. 만약에 경매 보증금으로 내가 2,800만 원을 냈어요. 2,800만 원 냈죠? 근데 얘가 사정이 생겨서 대출이 안 나온대. 그래갖고 이거를 못 냈어요. 그럼 이거를 돌려받아야 얘가? 계약금 뜯기는 것처럼 뜯기겠죠? 그럼 이 2,800만 원에 뜯긴 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소유주 줘야 되나? 나라도? 나라 돈? 나라가 그렇게 부정직한 일을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원소유주. 원소유주 얘도? 네. 네. 경매 들어가신 거 있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원소유주를 좋아하죠. 이 금액은, 이 배당 금액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2,800이고, 그 다음 사람이 2억 8천 낙찰 또 받았다? 그럼 이건 3억 800만 원으로 배당을 하는 거예요. 누구만 좋아? 채권자만 좋죠? 채권자만. 근데 요런 게 보시게 되면,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것도 심심치 않게 간혹 발생을 합니다. 돈을 못 내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뭐 대출이 안 나온다 이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대출 미리 여러분들 확인해 보지 않겠어요, 은행에서? 대출 나와요, 안 나와요? 미리 확인해 보겠죠. 근데 이게 못 내는 이유가 간혹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권리 분석을 잘못한 것들이에요. 예상치 못한 유치권이 튀어나왔다든가, 네, 그죠? 아니게 되면은 인수할 권리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큽니다. 인수할 권리. 그러니까 권리 분석 배우시게 되면은 인수 권리 그것만 찾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네, 그것만 잘 찾으시면 돼요. 인수 권리. 인수할 권리라는 건 뭐냐면 경매는 보통 이렇게 내가 돈 주게 되면은 다 니들끼리 뭐 정산하고 끝나잖아요. 받든 못 받든 이 돈 받고 끝나버리는 게 경매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소멸되잖아요. 소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있어요.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 요거 걸리게 되면은 이제 못 하는 거죠. 개념만 살펴드릴게요. 제가 그 일일이 할 시간은 없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거기 이제 세입자가 있는데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예요. 근데 배당을 받으면 되는데 배당 신청을 안 했어.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낙찰자가 인수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3억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이거를 어찌저찌 2억 한 7천 정도의 인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3억의 감정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찰이 됐네? 그러면은 30% 저감되면 2억 1천만 원으로 그 다음번에 기일이 나오죠? 2억 1천만 원이면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3억짜리인데. 그래서 내가, 한번 뭐 던지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하면은 뭐 2억 한 3,500만 원 정도 썼어요. 이 정도면은 뭐 이것저것 하고 5천 원 벌겠네? 그죠? 예상했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에이, 3억인데 2억 한 8, 9천 정도에서 거래되겠지. 라고 했는데, 웬걸? 얘 혼자 덜컥 낙찰이 된 거예요. 그것도 단독 입찰이야? 신기하다. 그래서 처음에 되게 좋아했죠? 되게 좋아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만, 요게 인수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인수할 권리가. 인수할 권리가 뭐냐면, 이제 임차인들이죠, 임차인들. 그럼 여기 전세입자가 2억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내가 전에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2억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얼마 주고 산 거예요? 4억 3,500, 3억짜리를 4억 3,500 주고 사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지. 그죠? 당연히 최저가로 해도 4억 1천에 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유찰되겠죠? 그럼 이게 또 한번 유찰되게 되면 대충 30% 빠지면 6천이니까 1억 5천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낙찰될까요? 안 될까요? 유찰될까? 낙찰될까? 100% 유찰되겠죠. 3억짜리인데 3억 5천에 사는 거잖아요. 누가 사? 안 사겠죠. 이런 것들은 계속 떨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적절해서 요거 금액,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2억을 더해주는 거니까 2억 플러스 알파 금액이, 입찰 금액이 3억 미만으로 돼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1억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유찰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이제 인수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죠? 배당 신청을 해냐 안 하냐, 아니면 대항력을 언제 갖췄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권리 분석이에요.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 할 시간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무작정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건데, 공부를 좀 하시라는 게 이렇게 계속 종종 나옵니다. 경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도 꼭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보면 이거는 여지없이 이런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죠. 그죠? 네, 지금 되게 쉬운 내용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건 제가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대법원 사이트 가게 되면 제가 캡처해 온 거거든요. 거기 가시면 경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쭉 훑어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기본적인 공부는 되실 겁니다. 좀 볼까? 볼만한 게 있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그 자료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고요. 매각물건 명세서가 이제 그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서, 얘를 감정을 얼마 했느냐, 이건 다 공개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경매 준비하고 개시 공고에서 입찰서 열람, 입찰을 한 다음에 낙찰 허브 결정까지가 일주일이 걸려요. 여러분이 딱 낙찰을 받고 나서 뭘 할 게 없어요. 일주일 동안은. 낙찰 허가 결정이 나면은 그때부터 낙찰 허가 확정이 나고 보통 대금 납부 기간까지 3, 4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때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톡탁하고 인도명령 하면 돼요. 이때는 이제 법무사가 인도명령 같은 것들을 그냥 다 기본적으로 대행을 해줍니다. 이게 이런 거죠. 여러분들 명도할 때, 명도를 할 때, 인도 뭐 같은 표현인데,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낸다는 의미가 되겠죠. 전문자들을. 근데 보통은 소송까지 가진 않지만, 이 명도 신청은 이미 해놓긴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명도가 쉬울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명도 신청을 해갖고 이거는 그냥 내 또 다른 히든카드를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일단은 대부분은 99.9%, 95% 이상은 협의가 됩니다. 협의가 만약에 안 되게 되면은 얘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인도명령을 이때 신청 안 해놓기 때문에 이때 다시 신청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미리 해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런 내용들 보시게 되면 되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은 간다. 물건 선정, 이게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일단 동네 물건부터 해보시라.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내 목적을 정확히 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시 되팔 건지, 실거주를 할 건지, 월세를 놓을 건지, 요런 거에 따라서 틀리니까. 처음에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가벼운 걸로 하다가 나중에 조금 자신이 붙으면 뭐 상가라든가 오피스텔도 쉽고요. 오피스텔 같은 것도 수익성 분석하기 어렵지가 않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 선정하고 권리 분석한 다음에 물건 분석을 하고 현장 분석한 다음에 입찰가 분석, 입찰 명도의 단계를 거친다. 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건 대부분 부동산이죠. 대부분 부동산. 보통은 아파트랑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랑 토지가. 예. 상가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 계획을 좀 하셔야 된다. 지역이나 용도나 자금을 한번 살펴보고 선정하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사이트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물건에 대한 검색을 할 때, 이렇게 소재지로 찾아도 되고, 사건번호 알면 사건번호로 찾으셔도 되고, 용도나 감정평가액,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뭐 20억짜리야. 돈이 없는데 의미가 없죠. 그런 것도 안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돼갖고, 이런 것들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뭐 1회 유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1회 유찰되는 것들이 딱 뜨니까 그런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내가 다 일일이 할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공짜니까 시간만 내서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건 사설 경모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 뭐 제가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 낙찰, 폐찰 이런 건 무슨 뜻인지 알죠? 유찰은 뭐예요? 뭐 아무도 입찰한 사람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간 것들. 명도는 사람 내보내는 거. 입찰 보증금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낸 건데 입찰 보증금도 헷갈리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3억짜리에 만약에 아파트라고 하면은 유찰돼서 이제 2억 1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나는 2억 5천에 지금 입찰을 하려고 해요. 입찰 보증금 얼마 써야 돼요? 얼마? 2,500? 2억 5천에 입찰이면 얼마 써야 돼요? 10%만 쓰면 돼요? 재경매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이게 입찰 그 보증금이 20% 내는 경우도 있고 30%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미리 공지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20% 내는 건데 10%밖에 안 냈다. 그럼 제가 넣을게요. 안 돼요. 한 번 넣으면 끝입니다. 예, 그거는 보증금을 돌려서 자기가 낙찰 받았음에도 무효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지금 2억 5천에 입찰하게 되면 10%면 2억 5천 넣는 게 아니고요. 2억 2,100만 원만 넣으면 됩니다. 최저 감정가에 대해서 10%만 넣으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쓴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 금액의 10%를 내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요 세 가만 보시면 돼요.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요 세 개. 예. 낙찰가율은 뭐예요? 낙찰률이 있고 낙찰가율이 있어요. 낙찰률이 있고 낙찰가율. 뭔 차이일까요? 의미만 잘 파악하면 되죠. 낙찰률은 뭘 것 같아요? 뭔 차이예요? 이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죠. 낙찰가율. 낙찰가율이 뭐예요? 만약에 1억짜리야. 1억짜리야. 근데 9,500만 원에 낙찰이 됐다. 그럼 낙찰률은 95%예요? 94%예요? 93%예요? 이게 어려워? 1억짜리가 9,500이 됐죠? 그럼 이게 95% 낙찰률이에요? 94% 낙찰률이에요? 93% 낙찰률이에요? 95%? 되게 쉽죠? 함정을 넣었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네. 이거는 이제 낙찰 가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낙찰가율이 95%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낙찰률은 뭘까요? 응? 그렇죠. 얼마나 입찰을 했는지, 이런 것들. 별로 뭐, 지금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같은 건 경매 등기라고도 하는데, 보통 저당권, 우리 뭐, 근저당권 이런 것들이 대부분 90%는 경매 기입 결정,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소멸이 되는 형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시간 만에 하려니까 너무 빡시긴 하네요. 요거는 경매는 제가 나중에 한 2시간이나 3시간짜리에서 따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맞죠? 오늘은 제가 할 게 좀 많아가지고 한 5분 정도만 볼게요. 자, 말소기준 권리 이거 잠깐 볼게요. 내용을 파악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세요.
자, 보시게 되면 물건과 채권이 있는데 물건하고 채권하고 붙게 되면 누가 이기죠? 항상 물건이 이깁니다. 예, 항상 물건이 이긴다. 물건은 이제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가 되는 거고 채권은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하면 차용증 같은 거 받으신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싸우게 되면은 물건이 항상 이기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채권하고 붙으면 물건하고 붙으면 순서에 맞게 그죠? 우선순위가 돼서 내가 2015년에 저당권 잡은 거랑 2016년에 저당권 잡은 거랑 당연히 2015년자부터 먼저 받아야겠죠. 그죠? 채권과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2015년 채권이 있고 2016년 채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 받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채권은 동순위입니다. 동순위. 언제 받았던 간에 동순위가 돼요. 물건 채권 붙으면 물건이 우선, 물건 붙으면 빠른 놈이 우선, 채권 붙으면 동등이에요. 왜냐면 채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차용증 받았어요. 그죠? 15년 10월 20일 날 이 사람이 나한테 빌려갔어요. 그죠? 여튼 2015년 일자 싹 고쳐서 2005년을 고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뭐라 그래? 그죠? 이거는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동순위로 갑니다. 동순위. 그래서 나중에 배당 받을 때도 다 안분 배당이라고 합니다. 안분 배당 똑같이 받습니다. 네, 똑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권 6가지예요.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담보가 등기 이렇게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몇 가지 특징을 조건을 충족할 때는 이 전세권까지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게 권리 분석의 시작이에요. 그거를 기준으로 인수를 할 게 있느냐, 할 게 없느냐. 그게 기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등기사항 정부증명서가 된 게 여러분들 쉽게 표현하면 등기부 등본. 네, 이름이 바뀌었죠. 등기사항 정부증명서. 상의 권리와 그 밖의 권리. 여기 써 있군요. 등기부상 권리 관계는 근저당권, 아니구나. 말소기준 권리 선호 여부 체크. 그 다음에 등기부 외의 권리는, 그러니까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이런 애들은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되는 애들이잖아요. 기재가 안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 것들은 되게 위험하겠죠. 저번은 아니고 몇 달 됐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통 아파트로는 유치권이 잘 들어오진 않거든요. 근데 유치권을 신고를 하면 일단 법원에서는 다 받아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짜 유치권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한 10개 유치권이면 9개는 가짜예요. 유치권이라는 게. 예. 그런데 유치권을 왜 이렇게 그럼 가짜로 신고를 하느냐? 여러분들 유치권 딱 걸려 있으면은 거기 입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누가? 채무자가. 자,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뭐 2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2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얘가 떨어져서 1억 한 4천이 됐어요. 1억 4천이 됐어. 근데 너무 내 아파트를 싸게 팔릴 것 같으니까 억울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유치권 신고를 합니다. 제3자 뭐 지위를 통해서 유치권 신고를 하죠. 유치권의 내용은 몰라요. 이제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유치권이 딱 들어와 있으면은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아니면은 한 1억 한 7, 8천 정도, 1억 8천 정도나 1억 9천 정도의 낙찰을 받을 것 같은데 유치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죠. 그러놓고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1억 4천 한 300만 원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아요. 이 사람이 주로 누굴까요? 관계자예요, 관계자. 유치권이 가짜라는 걸 아니까 자신감 있게 들어오는 거겠죠. 유치권 없는 거 뻔히 아니까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다시 낙찰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유치권을 가짜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유치권은 대부분은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 여부가 뭐가 되냐면요. 이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유치권이.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 세미나장이라 그러면은 이 벽이나 천장이나 바닥이라든가 보통 공사비잖아요. 공사비. 예. 이런 거 관련된 거인 것의 유치권이 아닌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 관련된 것들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유치권은 거의 뻥입니다. 뻥. 이런 식으로 하려고. 예. 근데 문제는 유치권이 어쨌든 걸려 있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진짜면은 난감하죠. 유치권비용도 내가 인수해야 되고 대출도 이걸 일단 깨야 되니까 곤란하죠. 이 대출도 안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피하게 되죠. 이런 작전을 많이 써먹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거를 가짜 유치권을 드러내놓고
가짜의 주권을 걸러내려는 작업은 하고는 있대요, 법원에서. 그래서 아직은 뭐, 이게 대중화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또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세 가지, 보시면 권리분석 3대 자료, 매각물권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요것만 잘 읽으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매각물권 명세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시면 경매할 때 법원이 매수하려는 자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명세를 기록하여 비치한 문서를 말함이라고 돼 있죠. 실제로 매각물권 명세서가 만약에 기재가 좀 틀렸어요. 조사가 틀렸어. 그러면 그거를 원인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 경매 사건 자체를 내가 허가를 낙찰을 받았다. 이거를 불허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에 기초해갖고 했는데 니네가 조사가 틀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 취소시켜줘. 하게 되면 불허를 받습니다. 네, 매각물권. 다른 거는 아무 의미 없죠. 그죠? 다른 거는 틀려도 네가 잘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이 매각물권 명세서는 그런 공인된 자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까지만 할게요. 물건과 채권의 상호간 순위. 예. 물건과 물건에서는 선순위, 먼저 한 게 우선이고, 물건 채권에서는 채권이 먼저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이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채권 간에는 채권 상호 간에 우열이 없더라.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건 상호 간의 순위는 등기 설정일. 물건은 당연히 등기부상에 다 기재가 되는 거니까, 등기 설정일 선우에 의해서 우선부인을 접하게 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만약에 근저당권을 은행이 설정을 하는데 10월 26일 날 은행이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집에 10월 26일 날 전입을 했습니다. 전세로 들어와서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겠죠. 네. 이사는 당연히 했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얘 은행하고 나하고 누가 더 빠른 거예요? 동순이에요, 아니면? 은행이 더 빨라요? 똑같은 날짜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똑같은 날짜에 있으면 도대체 누가 앞서는 거예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게 되면 이거는 물권화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임차권 등기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물권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일한 날짜야. 어떻게 되죠, 이러면? 나를 먼저. 왜? 임대차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가요? 그날 저녁 12시부터 행복 관련된 맞아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이길 0시부터 발의가 됩니다. 이길 0시. 그럼 얘는 언제부터? 10월 27일 땡! 하는 순간 효력이 발의가 돼요. 근데 얘는 10월 26일 2시에 접수했어요. 그럼 10월 26일 2시부터 발의가 됩니다. 누가 빠르겠어요? 얘가 빠르겠죠? 은행이 빠른 겁니다. 은행이 빠른 거다. 그러면 10월 26일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 당연히 했고 확정일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없나요 요즘엔? 네. 한참 뒤에 하시는 분들 많던데 보니까 경매하는 거 보니까 네.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했어요. 그러고 11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때는 11월 1일 날 확정일자 효력이 발의가 돼서 11월 1일 날 낮부터, 그러니까 할 때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길 날 0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들어가실 때는 무조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세요. 네, 동사무소 가서 내밀면서 도장 한번 찍는 건데 그걸 안 하시는 분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난 도대체. 몰라서 안 하셨겠지, 몰라서. 바로 받으셔야 됩니다. 네. 확정일자를 받으면 왜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 요까지 가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전입신고랑 이사만 하게 돼도 대항력은 생기는 건데,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 이름에서 알 수 있지만 내가 순위가 밀려도 일정 금액까지는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조건이 몇 개 달리긴 합니다. 네. 좀 금액이 좀 작아야지만 될 수 있는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경매를 공부하시고
그 현장 조사를 좀 해보시고 하시고 낙찰이 되게 되면은 명도까지 하는데 사실 크게 문제가 없더라. 그러니까 경매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공부를 해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